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건강보험제도 세계적으로 비교적 좋은 제도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 부과 체계는 그동안 말이 많았죠. 송파 세모녀 사건도 기억하실 텐데요.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 체계 손보기로 했습니다. 3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입법 예고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볼 부분들은 없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취준생은 취업이 안 돼서, 직장인은 직장 생활이 고되고 비전이 안 보여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정신건강상의 개인 질병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자살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걸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보건 예산 중에서도 2%밖에 안 됩니다. 복지부의 담당 공무원도 9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수요일 경제수사대에서는 보이스피싱 중에서 대출 빙자형 사기, 그 사례와 예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내년 7월부터 대폭 개선됩니다.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이 강화되고 고소득자의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은 조금 줄어들게 되는데요. 3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됐죠. 이 개편안 40일간 입법 예고를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그간 소득 중심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거셌죠. 관련된 맥락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통 건강보험이라는 게 사회보험이어서 네. 그동안에 모든 사회보험을 하는 나라는 소득에다만 부과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초기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이랬다가 이제 단계적으로 소득 부분을 좀 더 늘리면서 다른 부분들을 이제 제거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조금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네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방향을 소득 중심으로 간다라는 방향으로 맞춘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소득 중심의 방향은 그간의 논란을 수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한 17년 만의 개편이라고 합니다. 그간 좀 어려웠던 이유가 있을까요? 맥락을 좀 알려주시죠. 이게 도저히 우리가 지금 노인분들 연금도 안 받는데 그분들을 소득을 하나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서부터 해서 한 번에 다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어느 건 되네 어느 건 안 되네 계속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가입자들한테는 보험료로 연결이 되니까 함부로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진통 시간이 길어진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다른 분들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3단계로 2023년까지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내년 7월에 1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눈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상황들, 입장이 다른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처음에 정부가 3단계로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조금 더 강하게 하자 그래서 2단계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18년에 해서 4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22년에 2단계를 없애버리고 3단계로 바로 들어가서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아무래도 개인한테는 비용 부담에 대한 충격이 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단계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봤고요. 일단은 가장 많이 이 기사 제목으로도 나오고 있는 게 고소득자 부담이 늘어난다 이 얘기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하고 직전가입자라고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일반 국민들께서는 지역가입자는 자영자고 직장가입자는 근로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에게 근로자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고소득 자영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 의사, 변호사, 이런
사자 들어가시는 네. 자영자 중에 돈 많으신 분들은 다 직장가입자고 네. 지역가입자는 은퇴하신 분들이나 농어민이나 또는 근로자 한 사람도 쓸 수 없는 영세 자영자. 네. 이 사람들이 지역가입자죠. 네. 그렇게 해서 우선 생각을 해보시고 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임금에다만 부과를 했고 그렇죠. 뭐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은 뭐 이제 손을 대긴 했는데 뭐 연 네. 7,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내게 한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소득에서 임금만을 자꾸 중심으로 했는데 네네. 그 월급 외에 이제 원간 한 3,400만 원 이상이 되는 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네네. 거기도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예.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은 부담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지역 가입자는 실제로 이제 소득, 재산, 자동차 또 뭐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뭐 가족 수, 성, 연령 막 이렇게 해서 실제 부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수가 있으면 이제 네. 돈을 더 내게 되는 것들을 네네. 많이 이제 제거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부담 능력에 맞게 부과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실제 능력에 맞춘 것이다. 이게 포커스입니다. 예. 예, 이 분리과세, 금융임대소득 분리과세도 과세 쪽도 논란인데 역시 보험료에서도 마찬가지의 그렇습니다. 예, 원칙이 적용되는군요. 이 사실 송파세 모녀 사건이 뭐 교수님 칼럼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예, 이게 지금 그 세 분이 안타깝게도 그렇죠. 안 계시지만 예. 살아계신다고 하면 좀 혜택을 보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요. 사실 이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네. 소득도 없고 그냥 그 딸 두 분이 젊다는 이유 때문에 네네. 보험료를 부과해서 그 4만 8천 원 정도 내셨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네. 지금 개선된 거로 하면은 한 13,000원 정도. 네.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 예, 이런 것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 재산이란 자동차, 이 소득이 아니라 재산이라서 뭐 평가자 소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부과됐던 것들도 좀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좀 큰 폭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수준인가요? 이제 좀 우리가 왜 자동차에 하냐, 재산이면 자동차도 같이 포함되면 되는데 그런 네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맞습니다. 외국 학자들도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네네. 우리가 그 초기에 그 소득 파악이 안 될 때는 자동차는 뭔가 기름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자동차 부분에 좀 CC가 낮은 거, 네. 1600cc 이하는 이제 자동차 네. 보험료를 안 받고 뭐 한 3000cc까지는 뭐 한 30% 이렇게 좀 내리고. 네네. 그 전체로 한 55% 정도를 이제 내리게 됩니다. 네. 근데 뭐 2100cc 정도 같으면은 27,000원에서 19,000원 정도 그렇게 네.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예. 자, 이 과거에 소득 파악이 어려울 때 부분이고요. 요즘 사실 또 CC가 무관하지 않습니까? 적은 CC에 비싼 차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조금은 세제하고 관련해서 정말 자동차 가격에 맞춰야 되는데 네. 이거는 좀 접근을 못한 것이 이제 아쉬운 거죠. 이거 조세하고도 사실 같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소득과 재산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사실 피부양자로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네. 하시는 부분들도 이번에 좀 보니까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 이런 느낌이 들던데요. 예, 어떤 방향에서 변화되는 걸까요? 이 피부양자라는 개념은 이제 직장가입자에만 해당이 되는데 그 가족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안 하고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거다. 네. 이런 얘기인데 그 피부양자의 부담 능력이 사실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아, 네. 그래서 이제 연금 지금 뭐 이제 국민연금은 얼마 안 되지만 공무원이나 사립교원이나 군인연금 같은 건 액수가 크니까. 네네. 그런 이제 연금을 포함해서 소득이 3,400만 원, 3,400만 원 네네.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지역가입자로 가서 보험료를 내십시오. 본인의 건보료를 내라. 그다음에 뭐 이제 재산이 뭐 한 11억 정도 시가고 그러면 그분도 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보험료를 하나도 안 내다가 한 평균 한 13만 원 정도 내게 돼요. 이분들이 이제 불만이 많겠죠. 예, 지금 이런 부분들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왜 이렇게 17년간이나 묵혔냐 하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번 개정에서 보니까요. 실직자나 은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 계속 적용 기간 이걸 좀 연장하자 이런 내용도 좀 새롭더라고요. 역시 그렇습니다. 부담에 대한 부분 때문인가요? 이게 이제 직장 가입자일 땐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실직을 하거나 은퇴를 하면 이제 다른 우리 그 소득 그 재산 여기에 부과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 실직을 했는데 보험료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불만이 굉장히 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임의 적용이라고 해서 직장 가입자 때 받던 그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데 네네. 이건 굉장히 단기 처방입니다. 단기 처방이군요. 왜냐하면 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분이 실직을 했다 그러면 고용보험에서 왜 실업수당 지급하면서 네네. 건강보험료를 내줘요. 그리고 네. 다시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네. 그걸 내줘서 그 건강보험에 대한 충격 같은 걸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은퇴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아직 국민연금이 성숙이 안 돼서 그런데 네. 국민연금의 연금에다 그냥 부과를 해버립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도 이거는 빨리 도입을 해야지 안정적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이제 복지부하고 이제 고용부, 노동부하고 같이 좀 잘 의논해서 네. 해결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예. 직장 가입자가 실직할 경우에 사실 굉장히 좀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급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연금 거기에서 내주면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나 빨리 다시 직장을 들어가야지 네네. 하는 동안에 너 지역가입자로 갔다 와 그게 아니라 네. 너 직장 열심히 빨리 찾아. 네. 그러고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건 사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안정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들고요. 여러 가지 소득 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거 사실 돈이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재정이 충분하다면야 더 선진화시키겠지만 연 9천억 원 가까이다. 지금 이게 좀 걱정거리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초기에 거의 그 1조 원이거든요. 네. 9,700억이다, 뭐, 이제 1조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22년으로 넘어가면 매년 2 내지 3조 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 네. 요 개선하고 나서 이 단계 3단계 쪽 하면 15조에서 거의 20조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다행히 건강보험에 그 흑자분이 좀 있어서 지불준비금이 한 20조 정도 돼요. 네네. 그거 갖고는 당장은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건강보험이라는 건 아주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이 고령화에서는 환경이 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더 늘어날 거고 그런 것들을 해서 살 때 이 재정조달의 문제에 대해 단순히 재정조달이 모자라서 보험료를 올린다 그러면 직장가입자들한테 또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맞습니다. 장기적 과제지만 올 수밖에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녹여서 방송을 함께 만들어내는 경제 공감사전 코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티켓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건보료 체계 지금 앞서 인터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바꾸겠다.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게 핵심 목표다라고 했는데 그만큼의 재원도 들어가고요.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공식 명칭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이상적으로 잘 되어 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부가체계는 앞서 송파 세모녀 또 여러 가지 고소득자 자영업자 얘기했던 것처럼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죠. 바꾸어 나가는 과정의 목표는 아무래도 더 좋은, 더 나은 쪽이니까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어려운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나는 좀 많이 내는 것 같아 억울하다. 나 지역가입자인데 정말 소득도 없는데 좀 부담이 크다. 여러 가지 의견 지금 겪고 계신 일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뉴스. 네, 3시 2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봅니다.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상의 인수위다 이렇게 활동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네요. 좀 눈에 띄는 거 있나요?
네, 그동안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고 부문별로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 종합판이 나왔습니다. 네. 대선 공약 201개를 반영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한 건데요. 그동안에 이제 나온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겹칩니다. 일단 공무원을 17만 4천 명 추가 채용하는 등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서만 일자리를 81만 개 창출하기로 했고요. 교사나 경찰관, 소방관 이런 사회복지 분야 인력을 충원하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주거 안정 방안 이런 것도 내놨는데요.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만 가구로 확대하고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 이런 것들을 출시하고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30만실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 추진하고요. 또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게 제공되는 무상보육이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내년부터는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게 사실 매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두고 이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누가 부담하나 이렇게 갈등이 좀 있었는데 네네. 이제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연초마다 학부모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라고 밝혔고요. 외고, 국제고, 자수고 폐지 논란이 됐었는데 내년부터 이런 폐지 방침은 이제 확실하게 했고요. 네. 또 학생의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 학점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가 장학금 늘려서 반값 등록금 확대하고요. 대학 입학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내년부터 5만 원씩 인상되고요. 법정 최고금리 이거 지금 대부업법에서는 27.9% 그리고 이자제한법에서는 25%인데요. 네. 이거를 일원화해서 20%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그리고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네. 이 문제는 예산 그러니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인데 증세 같은 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전체적인 큰 그림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새 정부 일자리 창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국정 1호 과제죠. 그런데 청년 취업이 어려워진다. 저희가 다음이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는 이 관련된 우울증 얘기도 다룰 텐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이 청년들이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 백수로 지내는 기간이 갈수록 길어져서 네. 평균 1년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오늘 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5월 기준으로 최종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이들 482만 3천 명을 보니까 취업하지 못했거나 취업했다가도 일을 그만둬서 미취업인 상태인 청년이 147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달에 비하면 3.6% 증가한 건데요. 미취업 상태인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6개월 미만인 청년 비율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0.9%포인트 떨어졌고 6개월에서 1년 사이도 0.3%포인트 낮아졌거든요. 네. 반면에 취업 못한 기간이 1년에서 2년 사이인 청년 비율은 20.5%인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3.6%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네네. 미취업자의 38.6%는 직업교육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 신분이었는데요. 이 비율은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로 한정해서 볼 때 첫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이 11.6개월 반, 이 정도인데 이게 1년 전보다 0.4개월 증가했거든요. 이게 힘들게 취업에 성공을 해도 청년 3명 중에 2명은 첫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첫 직장의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7개월이었습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들한테 왜 그만뒀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51%가 보수, 근로시간, 이런 근로여건에 좀 만족하지 못해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평균 1년을 놀아야 되는데 그나마 들어가서도 또 많이 나오는군요. 취업준비생 상당수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이다. 결국은 국가가 제일 좋은 고용자라서 그런 걸까요? 네, 갈수록 그런 인식이 좀 확산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 취업준비생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실업자 통계에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준생 비율이 14.5%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1.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네. 취준생 중에서도 일반직 공무원 준비생, 소위 우리가 공시족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36.8%로 가장 비중이 높았는데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1년 전보다 비중은 2.4%포인트 줄어들긴 했는데 절대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공시족 다음으로는 일반 기업체 취준생이 20.6%로 뒤를 이었고요. 기능 분야 자격증 그리고 기타 준비생이 20.1%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 참 힘든 상황이네요.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됐는데 이거 수당을 아예 못 받는 분들도 있다고요? 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다단계 판매업체 주요 정보를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해 영업 실적이 있고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이제 영업 중인 다단계 업체를 보니까 총 124개였습니다. 전년보다 4개 감소한 건데요. 매출 순으로 보면 한국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 코리아, 유니시티 코리아, 한국 허벌라이프 이런 순이었는데 네. 주로 생활용품이나 화장품, 건강식품 이런 것들 파는 이제 업체들이 매출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네네. 이런 다단계 판매업체에 등록된 전체 판매원 수가 829만 명인데요. 네. 많죠. 전년 대비로 4%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 중에서도 업체로부터 후원 수당을 받는 판매원 수는 19.8%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략 80% 가량은 한 푼도 못 받았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이 후원 수당을 받은 164만 명을 분석을 해보니까 수당액 상위 1% 미만은 지난해 1인당 평균 5,700만 원 가량을 받았는데요. 네네. 나머지 99%는 47만 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네. 이 차이가 상당한데 상위 1% 판매원이 받은 수당은 전년 대비로 603만 원 증가한 반면에 나머지 99%의 수당은 6만 원 줄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하게 전개가 된 거죠. 어떻게든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이런 일 시작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또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심한 줄도 몰랐습니다. 요즘 어딜 가든 드론 날리시는 분들 많은데 보통 야간에도 안 되고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좀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바뀌나요? 네, 새 정부도 드론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하게 했는데요. 어제 이 국회 본회의에서 그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주요 내용 보니까 이제 야간 그리고 가시권 밖의 비행 특별 승인제를 도입하고 공익 목적으로 긴급 비행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에 한해서 이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네. 또 드론 실기 시험장 교육시설 구축 근거 마련, 그리고 무인 항공산업 육성 근거 마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개정안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개정안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승인을 받으면 그동안 금지했던 드론의 상용 목적 야간 시간대 그리고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지는데요. 네. 그만큼 드론 산업도 좀 빠른 속도로 크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나옵니다. 예, 정말 드론이 배달하는 치킨을 먹는 날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낼 수 있을 텐데요. 네. 이걸 실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니까 임기 5년간 총 178조 원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네. 쓰는 돈 아껴서 전체 공약 재원의 54% 마련하고 나머지는 세금 같은 이제 들어오는 수입을 늘려서 충당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쓰다 보니까 이 최근에 기업 실적 호조 이런 것 때문에 세금이 좀 잘 거치니까 정부가 당초 예측보다 더 들어오는 세금으로 전체 공약 소요 재원의 3분의 1가량을 충당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경기 호조를 너무 낙관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네.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경제 성장률도 좋아진다라면 걱정이 아니겠지만 아닐 경우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혹시 F코드와 Z코드를 아십니까? 정신의학과 질병코드입니다. 취준생들과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고 경제 상황 때문에 굉장히 더 힘들게 우울증이 많아졌습니다. 혹시라도 진료 기록이 남을까봐 F코드가 아니라 일반 상담에 해당하는 Z코드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비용도 사실 더 드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어떤 정신건강 보건 환경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13년째 OECD 부동의 1위 자살률을 갖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한 180여 개국 중에서도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일본보다도 높고요. 이 모든 것들이 취업 준비나 경제 상황에서 비롯된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 이 정도면 개인의 혼자 해결할 문제 혹은 개인의 질병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같이 환경을 조성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전문가 모셔서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좀 좋지 않은 뉴스긴 합니다만 시작하면서 F코드, Z코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 정신보건 상황, 환경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정신건강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자살 사망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2015년도 기준으로 약 한 인구 10만 명당 약 한 26.5명 정도가 되는데요. 사람 숫자로는 약 한 13,500명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OECD 국가들 중에 그 1등인데 수치로 보면은 OECD 평균이 약 한 12.0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한 2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것들을 일생 동안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국민들의 비율이 약 한 2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높은 비율이죠. 네. 예. 이 청년 세대 얘기를 제가 살짝 앞서 예로 들었는데요. 세대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세대는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 세대랄지, 또 이런 계층에서 정신 건강 문제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런 노인 계층에서도 상당히 이제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심각해지는 배경 중에 하나가 좀 제도적으로 인프라라든지 환경이 부족해서다, 이런 지적도 이제 다른 언론에서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제도나 좀 환경 같은 것들도 부족한 편인가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 이름이 길게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제 줄여서 그런 것인데요. 네.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5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네. 또 자살 예방법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5년마다 자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런 법에 따라 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여러 차례 이제 수립해서 시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좀 성과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고, 특히나 이제 지역 사회 단위에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이제 그런 지적들이 여전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이게 좀 예산안도 한번 좀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 예산 수준도 굉장히 낮다,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신건강 증진에 사용되는 그 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미진해서 2015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체 이제 우리나라 보건 예산 중에서 정신보건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 약 한 2.2%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증진 사업에 쓰이는 예산들이 물론 여러 곳에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구 단위의 기초 지자체 단위의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그런 이제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약 한 200개가 있고, 또 자살예방센터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합돼서 이제 운영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요. 어쨌든 이 센터들이 사실상은 지역 단위에서 이제 공공부문의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가장 이제 중추적인 그런 기관들 중에 하나겠습니다. 물론 이제 민간 부분에 그 정신과 의원이나 병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공공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기관들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기관들인데, 사실 이 그 기관들의 인력도 굉장히 적은 숫자이고, 네. 사업 예산도 굉장히 제약되어 있어서, 네. 라는 이제 크리티컬 매스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제한돼 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예, 이런 이유 때문에도 지금 사실 이 정신보건의 문제를 이 단지 개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좀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이 사회 전체 환경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심화되는 문제다라는 인식인데, 지금 편견도 좀 많이 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진료 자체, 기록 자체도 두려워할 정도인데, 네. 좀 인식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식 수준도 많이 낮다, 이렇게 진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특별히 이제 정신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소위 낙인 효과라 그럴까요? 이제 이런 인식들을 이제 강하게 갖고 있어가지고 어떤 한 통계에 보면은
이제 그 정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 한 15% 정도만 이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이용한다. 네. 이렇게 이제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9.2%, 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약 한 35%, 또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약 한 38.9%.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뭐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 정도에 가까운 수준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뭐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이제 낮은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아무래도 사회적인 낙인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보겠고, 이런 이제 그 선입관 같은 것들을 뭐 개인적으로 이런 선입관을 버려라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이게 뭐 정신장애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나 또 차별을 철폐하는 뭐 이런 이제 사회적인 그 환경 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얼마나 인식과 편견이 심하면 뭐 숫자로 구체적인 이 비교까지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 정도 수준이면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 지금 뭐 각종 사회 사건 뉴스에는 좀 정신질환이 등장합니다만 질환이 아니라 모두가 이 마음의 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구조인데, 좀 사각지대도 있고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얘기 앞서도 해주셨지만 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겠죠. 너무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닐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아까 그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정신건강 문제도 이제 많은 이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높지만, 특히나 또 이제 우리 아까 자살 사망률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네. 자살 사망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대에서 30대 같은 경우에 이제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젊은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보건이라고 하는 이름하에서 나름대로 정신건강 이제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좀 적고요. 네네. 그다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공공 부문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미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구직 활동 중에서 발생하는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 심리 상담 센터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민간 센터, 심리 상담 센터들은 이게 이제 사회복지 시설로 되어 있어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질 않거든요. 근데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니까 비용 부담도 이제 상당하게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공공부문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실 이제 이 젊은 세대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갖고 있질 않습니다. 네. 대체로 보면은 그 센터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또 아동 청소년 사업, 또 자살 예방 사업, 이렇게 크게 이제 3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이렇게 계층이나 또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정말 참, 설명만 들어도 사실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가장 좀 민감한 시기 혹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회복이나 보살핌을 줄 수 있는 인프라도 부족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편견도 개선해야 되고 말씀하신 이 인프라라든지 프로그램에 턱없이 부족한 부분도 개선해야 될 텐데요. 좀 정책적인 대안이나 앞으로 이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 환경 혹은 정신건강 보건 정책을 좀 세울 때, 네. 물론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예산부터 일단 많이 배정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좀 원칙이나 과제들이 있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정신건강 문제는 이게 이제 이거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이게 정신건강 정책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 네네.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는 그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개인적인 요인이나 또 사회적 요인들이 반드시 거기가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이 반드시 같이 병행돼야, 네. 그래야 이제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심리 상담이나
또는 정신의학적 관리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각자 개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 땀 한 땀 이렇게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일자리를 마련해준다거나 또 복지제도를 확충한다거나 노력도 이제 필요하겠고 또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정신건강 증진 이 정책을 맡고 있는 부서가 이제 보건복지부인데 그런 이제 폭넓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건복지부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부처가 이제 같이 참여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또 사실상 다른 이제 보건복지부 이외에 다른 정부 부처들도 이게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다라고 해서 좀 책임감을 좀 덜 가지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모두 다 우리의 공동의 책임이다라고 그런 이제 인식도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예. 당장의 비극이 아니라 비극의 원인까지 해결하려면 요즘 모든 대책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정 정부 부처 혹은 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융합해서 힘써야 되는 부분 이게 요즘 필요한 과제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경제수사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수사대가 돼서 이 불법 금융 또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하려고 하는 그런 코너죠.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성현 선임조사역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정부도 좀 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 대출이 어려워졌는데 이런 걸 악용하는 걸까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예,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 대비 대출 사기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2015년 43%였습니다. 네네. 2016년에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액이 1,919억 원이었고요. 네. 그중에서 대출 사기 피해액은 1,344억 원으로 그 비중이 70%까지 증가했습니다. 피해 건수를 기준으로는 2016년 대출 사기 비중은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참 돈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심정을 악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기도 하는데 서민들이 특히 취약한 유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예, 이자 부담이 큰 서민들은 아무래도 저금리 대출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도 없는 분들에게는 서민 정책 자금인 햇살론 같은 대출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기꾼들도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이를 범죄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좀 어려운 심정을 이용한다는 게 역시 유형에 포함되어 있는데 햇살론이 많이 이용된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식으로 이 사기범들이 사기를 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기범들은 주로 피해자들이 받은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대환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네네. 혹은 기존에 쓰고 있는 고금리 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대부업체 등을 통해서 신규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에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서 실적을 써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융회사 계좌가 아닌 자기들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상환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예, 이자 부담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척하면서 돈을 가로채는 엉뚱한 계좌로 유도하는 건데 이게 많습니까? 예,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피해금 기준으로 대출 빙자형 사기 중에서 약 70% 정도가 대환대출형 사기입니다. 예, 이거 지금 사실 금리가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시중금리 오르고 있다. 저희도 뉴스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서 더욱더 이 취약한 게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이자 조금이라도 싸게 부담 덜으려고 하는데 절대 속지 마십시오. 대환대출을 해두면서 대출을 받아라?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저축은행 사칭한다 이런 이야기도 또 알려지고 있던데 이건 또 어떤 사례입니까? 예, 최근에 사기범들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햇살저축은행이라는 가짜 은행을 만들어서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가짜 홈페이지도 만들고 하면서 속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 대환대출을 통해서 대출 이자 줄여준다라는 사기 전화도 있는데 이제는 저축은행인데 햇살저축은행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거 없는 거죠? 네, 없는 겁니다. 예, 언뜻 들어보면 햇살론이라는 어떤 정부의 지원도 떠오르고 해서 좀 금융회사 같은 착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기꾼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햇살론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라는 게 사실상 없는데요. 네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이들 사기범들은 전문적으로 햇살범을 취급하는 듯한 햇살저축은행이라는 거짓상호를 이용해서 네. 홈페이지를 만들고 사기범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예, 참 정말 이 햇살저축은행이라는 이름 자체도 정말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데 이 대출 사기 피해 규모는 어떻습니까? 예, 올 3월부터 6월 사이에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피해 건수는 733건이었고요. 네. 피해액은 11억 원에 달했습니다. 예.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저축은행 사칭 피해 건수의 24%, 피해 금액의 18%에 차지합니다. 네. 피해자 중에는 대출 수요가 많은 40대, 50대가 많았습니다. 네. 최근 피해자 중에는 약 62%가 40대, 50대였습니다. 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또 여러 가지 이 어려운 분들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벌이고 있군요. 햇살저축은행이라는 이름 절대 진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아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고요. 좀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비슷한 이름으로 유혹하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햇살저축은행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례인데요. 네네. 다른 가짜 이름을 쓴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SC 스탠다드 저축은행, 네. 보람저축은행, 네. 대림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하나금융그룹, 한미저축은행, 중앙저축은행 등의 상호를 사용했습니다. 저 지금 들으면서 이거 전부 다 진짜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가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파인이라든지 여러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은 좀 의심을 많이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대환대출 말고 또 햇살론 관련된 다른 유형의 사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햇살론과 관련해서 사기 유형 중에는 햇살론 자격 요건 미달을 핑계로 네.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이 어떤 거냐면 햇살론을 받기 위해서 그 자격 요건이요. 네.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10등급이거나 네.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 농림, 어업인 또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네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자격 요건이 안 된다고 꼬투리를 잡아서 정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공증료를 요구하거나 네. 편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주겠다면서 네네. 전산 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정말 또 틈새를 노려서 이런 사기까지 치는군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예 전화 자체를 안 받거나 두려워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좀 전화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구분해서 이렇게 사기 당하지 않는 거랑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요? 네, 말씀대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가 무조건 사기인 건 아닙니다. 네네. 현행법상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를 한 경우에 네. 전화를 통한 대출 권유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진짜 대출인지 사기 전화인지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출 전화, 권유 전화를 받으시면 네. 먼저 금융회사 이름과 직원의 이름을 물어보고 나서 일단 전화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그 소속 직원인지 대출 모집인인지 이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확인만이 살 길이다. 여러 번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김성현 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이 건강보험제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나중에 후대가 부담을 크게 떠안는데 어떡하죠? 라고 6624님 걱정해 주셨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죠. 또 생활비가 없어서 빈곤 가정으로 전락할 정도의 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환영한다고 4004님도 주셨고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시네요. 1508님도 또 여러 가지 구직 관련해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뵙겠습니다. 1508님, 화훼수산물 납품하는 일을 하시는군요. 편한 일만 찾지 말고 좀 여긴 사람도 구하기 힘든데 이런 일도 시작해라라는 말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또 정부도 지원책을 마련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땀 흘리시는 만큼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쉬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